먼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대체S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다 어머니들께서 전부 다 경희고 아이들을 경희고를 가는 걸까요?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결정이 돼야지 알 수 있겠죠. 저는 현재 여기 대체S 학원에서 경희고를 담당해서 수업한 지는 조금 됐고요. 한 7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치동에서도 제 학원을 따로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고등부 내신이랑 수능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중등부 반도 하나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반은 왜 그렇게 운영이 되는지, 왜 고등부인데 중등부 수업도 하지? 뭐 이런 부분들은 잠시 후에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희고라는 학교 자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시기가 사실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잖아요. 예비고1이라는 시기가 지금 이제 10월 중순 정도 되어 가잖아요. 그럼 이제 내년 2월까지, 그러니까 3월에 입학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개월인 거죠. 150일, 열흘 지나서 한 140일 정도라고 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에 갈 때까지 140여일 동안 내신에 대한 부담 없이 보낼 수 있는 시기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아주 많은 것들이 또 바뀔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보내셔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희고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뭐 학교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따로 구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대5라는 숫자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5대5라는 숫자가 어떤 것이냐면 제가 드린 그 유인물 맨 앞장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필요한 부분은 거기다 쓰시면 됩니다. 일부러 비워 놓은 거거든요. 거기다 쓰시면 되고요. 5대5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내신 점수를 받아야 되고 등급을 5개의 등급을 받아야 할 텐데, 그 등급은 이제 학기마다 하나씩 받게 되겠죠. 그럼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가지고 등급을 받는 것인데, 한 가지가 더 있죠. 지필고사와 함께 수행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고등학교는 이제 자사고이기 때문에 지필고사랑 수행평가의 비중이 5대5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모두 이제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은 굉장히 꼼꼼한 존재들이 아니죠. 가끔 그런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지필고사는 학원에 오기 때문에 3월 둘째 주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시험 같은 경우는 3월 둘째 주 정도에 시작해서 4말 5초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내신 대비를 해요. 아주 열심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기말고사 내신 대비를 시작합니다. 내신 대비가 되게 길어요. 한 달 반 정도 되거든요. 왜 긴지는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지필고사를 보기 위해서 한 달 반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아주 긴 시간이죠. 헌데 재밌는 건 수행평가는 전날 합니다. 수행평가를 전날 5대5인데 똑같은 비중인데 그 전날 준비해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없죠. 수행평가는 어떤 것이 나오냐, 제가 드린 자료 뒤쪽에 보시면 있으니까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단어 시험을 좀 봐요. 단어 시험 보는 형태가 어떤 것이냐면, 뭐 이렇게 써서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앱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체크해서 참여만 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 참여만 하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간혹 가다가 그 타이밍을 놓쳐서 감점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꼼꼼하게 미리미리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어로 문장을 써서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그 형태를 많이 좀 바꾸셨어요. 그 학교에서도.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아이들이 써서 제출하는 형태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미리미리 제출을 하고 그걸 제가 첨삭을 해주고 이런 형태로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좀 바꾸시려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찌됐건 어떻게 준비를 하건 저랑 같이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저한테 미리 써서 보내주면 제가 첨삭을 다 하나하나 다 해주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1 반 같은 경우 인원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한 40명 정도 같이 수업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저한테 미리 보내주기만 하면 100% 다 첨삭은 해줍니다.
다만 저희 아이들이랑 저랑 약속을 한 건 어떤 것이냐면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요. 쌤 이거 저 첨삭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항상 먼저 물어보는 게 언제까지냐를 먼저 물어봐요. 언제까지냐? 근데 이 아이가 내일이요 이렇게 말하면 저희가 약속한 건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학습적인 것도 있지만 생활 태도나 공부라는 면에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에서 그거는 해주지 않습니다.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런 거 이제 슬라이드가 됐으니까 조금 이제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요거 좀 다시 말씀드리면 요게 혹시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요거 뭔지 아실까요? 아, 네, 맞아요. 수능이 36일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 경희고에 대한 자료는 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것 자료들은 이제 학교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쉽게 아실 수 있으니까 요건 좀 넘어가도록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필요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리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5대5라는 부분인데 이걸 좀 더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필고사랑 수행평가가 5대5의 비중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경희고등학교 내신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서술형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객관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준비하기는 조금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요. 다만 그 자잘한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요건 이제 성취도인데 등급이랑 성취도는 약간 다릅니다. 등급이라는 건 실제로 아이들 비율로 이제 받는 거고요. 4, 7, 11로 받는 것이고 성취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준으로 해서 A 정도를 받는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습하는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성취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등급은 이렇게 자료로 이제 배포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성취도를 보시면 평균 점수 요건 이제 올해 1학기 점수인 겁니다. 보시면 평균 점수가 69점, 그러니까 70점 정도가 되는 거죠. 100점 만점에 70점이죠. 어떨까요? 조금 높은 편으로 보이시죠? 예, 맞습니다. 평균 점수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경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교과서 당연히 들어갑니다. 능률, 김, 영어 1학년 때요. 능률, 김, 영어가 들어가고요. 한 2과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 착하게 들어가요. 순서대로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가니까 1, 2과가 들어가게 되고요. 해마다 부교재가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뀌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리딩 파워라든지 조금 어려운 책들도 다뤘었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 전에는 리딩 파워라는 책을 어디서 썼었냐면 해성여고 2학년들이 썼던 교재였었는데 그 교재를 1학년 아이들이 부교재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확실히 코로나 이전에는 아이들이 공부를 좀 많이 했었고요. 학교에서도 공부를 좀 많이 시키고 시험 범위도 아주 많고 라는 형태였습니다. 잠시 표로 보여드리겠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주 많은 것들이 달라졌었습니다. 부교재 자체가 먼저 바뀌었었는데요. 부교재가 자이스토리나 마더텅이라는 교재에서 코로나를 겪는 도중에는 맞수라고 하는 교재를 썼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이스토리나 뭐 이렇게 마더텅 그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는 어차피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부교재가 어떻게 바뀌었었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아이들이 봐야 되는 지문의 개수가 모의고사 지문 개수를 봤을 때 한 90개에서 100개 정도가 보통 시험 범위였었고요. 코로나를 겪는 도중에 아이들 한 번 시험을 볼 때 봐야 되는 지문의 개수가 16개에서 20개 정도로 줄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량이 현저하게 많이 부족했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과거보다 지금 현재죠. 많은 것들이 또 바뀌었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 그러면서 부교재는 다시 작년에 마더텅을 썼고요. 올해는 자이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봐야 되는 지문의 개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다면 60개에서 70개 정도로 그 중간 어디쯤에서 타협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지문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떻게 또 연결될 수가 있는 거냐면 아이들이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본문 그냥 외우고 문법 문제 한 100문제씩 풀고 들어가서 담아줄 수 있는 시험의 문제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 영어 시험은 지문만 잘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중등부까지는 개통할 겁니다. 고등부 와서는 그게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죠. 제가 아이들한테 말을 해주는 것은 아이들도 물어봐요. 지문을 외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딱 2 친구는 지문을 외워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나는 한 문제도 틀리지 않을 거고 무조건 100점을 맞을 거고 난 전교 1등에서 의대 갈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100개가 되건 200개가 되건 외워야죠. 그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다 맞고 싶은 친구들은요. 특히나 경희고 같은 경우는 지문에 대한 변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지문을 그대로 내기 때문에 진짜로 나 전교 1등 할 거야 라고 하면 다 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허나 또 한 가지 친구들, 한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지문을 외워야 되냐면 나는 알파벳 정도 알아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애플은 핸드폰 아니야? 뭐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본문을 외워야죠. 아니면 왜냐하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외워야죠. 그 친구는 논외로 하고요. 나는 다 맞을 거야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런 친구들에게도 지문을 적극적으로 외울 것을 권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아이들은 아들들이고요. 저도 아들로 살아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어서 암기하는 걸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권장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과목 선생님들마다 설명회도 많이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과목 선생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국어를 잘하면 대학 갈 것처럼 국어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수학을 매우 잘해야 대학 가는 것처럼 수학 선생님 말씀하시죠. 영어 선생님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대학 가는 것처럼 말합니다. 다 거짓말이죠. 근데 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어떤 거냐면 그 각각의 과목들에 대해서 균형이 좀 맞아 있어야 되고 모든 과목들에 대해서 점수가 잘 나와야 대학을 가는 것이지 특정 과목 하나로 대학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정 과목이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지면 또 대학을 갈 수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영어 지문을 그렇게 다 외워서 달달달달 외울 정도의 시간을 많이 쓸 거면 차라리 다른 과목에 시간을 좀 적절하게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미리 알려드리면 이건 아이들한테도 말해주는 건데 난 모르겠다. 그래 지문을 다 외우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시험 날짜가 임박함에 따라서 지문을 암기한다고 치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만 더 많이 받고요. 할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지문이나 외우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저쪽 대치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 아주 유명한 여고 둘 있잖아요. 그 두 여고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좀 많은 경우인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1학년 1학기 3월 입학함과 동시에 영어 시간, 학교에서 영어 시간 뒤에 있는 쉬는 시간이 없는 거죠. 왜냐, 한 번 수업을 할 때 모의고사 지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개에서 3개, 3개 정도 나가면 정말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2-3개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럼 그 10분 동안에 훈련받은 아이들은 어느 정도 암기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학교 수업 시간 안에서 계속 했었던 것을 그 10분 동안 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한다면 지문을 암기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역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긴 하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징적인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평균 점수 한 70점 정도 되는데 이런 거예요. 시험 범위가 많습니다.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시험에 대한 난이도가 아주 높냐? 사실은 아주 높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신을 봤을 때, 고등부 내신을 봤을 때 점수를 많이 깎아먹거나 실수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문법, 또 한 가지가 서술형 부분인데 우리는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문법 문제만 좀 조심한다면 점수를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A, B를 합치면 40% 정도가 A, B 정도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18%, 22%니까요. 꽤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많이 높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헌데 재밌는 거 한 가지 보여드리면 A, B가 있는데 저기 뒤에 E를 받은 아이들도 23%나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준비를 거의 안 한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 충분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면 어느 정도 점수까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준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막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 그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요거는 2학년 아이들 자료인 건데요. 지금 보면 마찬가지로 점수는 70점 정도가 됩니다. 시험 범위는 1학년 때에 비해서 조금 많아집니다. 조금 많아지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뭐 표준 편차도 그렇고 A, B 받은 아이들의 수치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데 조금 높긴 하죠. 요거 이제 47% 정도까지 가니까 조금 더 높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험 범위가 많아지긴 하지만 그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있는 거는 그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치렀던 그 시험 범위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18년도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의고사 지문 들어가고요. 프린트물을 따로 주셨고 이제 문법 유인물도 주시고 이렇게 했었어요. 요 당시의 문제는 사실 지금의 문제 형태와 사뭇 다릅니다. 벌써 이제 5년 전이니까요. 사뭇 다르긴 한데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때부터 보시면 19년도부터 보시면 자이스토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부교재가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도 좀 보시면 19년, 20년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자이스토리 보이시죠? 자이스토리. 여기 때 리딩 파워
코로나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딩 파워를 사용했었고, 여기서도 이제 학교 유인물 이렇게 쭉쭉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건 조금 옛날이니까 요즘 이야기를 좀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요건 21년도, 22년도인데 요때가 이제 코로나인 거죠. 코로나 때 보시면 교과서 그리고 맞수라는 교재인데 지문의 개수가 굉장히 적죠. 왜냐하면 맞수라는 교재는 한 강의 모의고사 지문 기준으로 봤을 때 4개에서 5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럼 4, 5개니까 여기 4강이 들어간다면 16개에서 20개 정도 들어간다. 분량이 아주 적었다라는 거죠. 요때 문제들을 보면 굉장히 좀 치졸하게 내는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 하거든요. 난이도도 많이 높지 않았었고요. 근데 요거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22년, 23년, 작년이랑 올해 좀 비교를 하실 수 있게 좀 갖고 왔는데요. 이 보시면 이제 여기 풀수록, 풀수록이었군요. 이제 착각했네요. 풀수록, 마더텅, 자이스토리 3개가 전부 다 같은 성향의 문제집입니다. 어떤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지문들을 유형별로 모아놓은 그런 문제집인데요. 경희고는 항상 이런 식으로 교재를 사용하고요. 또 한 가지 유념해 주실 것은 경희고등학교는 학년을 넘어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는 자이스토리의 1학년, 마더텅의 1학년, 풀수록의 1학년 이렇게 들어가고요. 2학년은 2학년에 맞춰서 3학년은 3학년에 맞춰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유일하게 한 번 이걸 뒤틀었던 적이 작년 2학년이었습니다. 작년 2학년 같은 경우는 고3 모의고사를 썼거든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저도 몇 년 동안 쭉 하다 보니까 경희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이게 부교재를 선택하시거나 수업을 하시는 거나 이렇게 잘 살펴보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다. 고민도 되게 많이 하시고 아이들한테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좋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년 2학년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아세요? 코로나를 맨몸으로 받으면서 온 아이들이죠. 학습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던, 그러니까 이 전 페이지에서 봤었던 그 맞수를 1학년 때 하고 온 아이들인 거예요. 공부량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어려운 지문들을 주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문이 사뭇 어려웠었고 그때 아이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은데 아이들이 워낙에 훈련이 안 돼 있었으니까 좀 안타까운 면들이 좀 있었죠. 어쨌거나 지금 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3개 지문인데 요거만 들어갑니까? 다른 추가적인 지문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 60, 70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요거는 요 자료는 그 제가 드린 자료들에도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가 이런 거고요. 제 자료에 보시면 이제 분석지 자체도 아예 있거든요. 제가 시험 다 치르고 나면 부모님들께 요거 다 PDF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아이들도 저랑 만나게 된다면 요 똑같은 자료를 아마 내년에 받게 되실 겁니다. 보시면 특징적인 것은 뭐 이렇게 자세하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것은 아주 특이한 형태는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신에 특화되어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저쪽에 이제 반포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와 이거 뭐야? 뭐 이런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문제 막 이런 것들도 나오곤 하는데 남고답게 그리고 서술형이 없는 학교답게 정확하게 수능형 문제들입니다. 빈칸 추론이라든지 순서 위치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를 봐서 모의고사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내신 같은 경우도 점수를 잘 받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 혹시 몇 번인지 아세요? 29번부터 40번 그 라인이 참 어렵죠. 문법, 어휘, 빈칸 추론, 글의 순서, 위치 이 부분이 거의 이제 쥐약인 거죠. 아이들 문제 푼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시험지 이렇게 보다 보면 앞쪽까지 이렇게 샤프로 막 밑줄도 쳐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 30번 라인에 들어가면 컴퓨터 사인펜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다 찍었다 뭐 이런 뜻이죠. 너 몇 번 썼는지 기억하니? 기억 못하죠. 뭐 이런 경우예요. 근데 이제 그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빈칸 추론 아이들 좀 어려워하고 순서 위치 어려워하죠. 학교 내신에서는 빈칸 추론과 순서 위치가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봤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전체 흐름에서 어긋나는 거 찾아봐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잘 찾죠. 왜요? 처음 보는 문장이에요. 이건 본 적이 없다라고 한 걸 찾아낼 수 있고요. 그래서 순서 같은 경우도 이야기의 흐름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빈칸 추론도 익숙한 거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물론 빈칸 추론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어려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1학기 같은 경우에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어휘를 바꾸셨어요.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았었습니다, 이전에. 근데 올해부터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 좀 바뀌셨거든요.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문제에 들어갈, 빈칸에 들어갈 어휘들을 원래 본문에서 살짝 바꿨던 것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단어를 많이 안 외웠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단어니까 틀린 경우들도 있었고 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인 내신 문제의 스타일은 수능형 문제이다. 허나 이 역시 모의고사 점수만 기준으로 봐서 잘 보겠지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충분히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뒤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연도별로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요거는 제 자료에 실어놨으니까 요거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가 되게 특징적이었어요. 23년도 1학기가 되게 특징적이었었는데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아까 이제 성취도라고 하는 거는 등급이 아니니까 도대체 몇 점을 맞아야 1등급을 받는가,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1학기 중간고사 때 3개 틀리고, 원래 공부 되게 잘하는 친구였었는데 이게 좀 버퍼링이 좀 심한 친구라서 3개 틀리고 2학기 때 하나 틀리고 해서 1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90점 한 중반 정도까지는 받아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90점 중반을 맞춘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다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것이 있냐면 이게 있어요. 중간고사는 상당히 쉬웠습니다. 문법 문제가 상당히 적게 나왔어요. 원래 경희고는 문법 문제를 좀 내는 형태였었는데 문법 문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공부를 많이 안 했던 친구들도 점수를 좀 받고, 준비 되게 많이 했는데 어머 난 문법 준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안 나왔어, 이래서 좀 실망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럼 우리 학교 시험은 문법이 잘 안 나오나 보지, 내용 파악만 많이 해야 돼, 이렇게 하다가 이 1학기 기말고사 때 문법이 왕창 나왔어요. 그리고 경희고는 그 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 문법 문제들을 좀 친절하게 내는 형태였어요. 어떤 거냐면 밑줄 쳐져 있는 상태에서 틀린 거 골라봐, 이런 형태들의 문제였었는데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문장 안에서 틀린 걸 찾아봐 라는 거였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었는가? 준비를 충분히 한 친구들은 해결할 수 있었지만 문법 공부를 뜨문뜨문하거나 좀 경시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1학기 때 중간고사가 아주 쉬웠고 기말고사가 조금 어려웠더라서 이게 균형점이 맞아서 한 90점 중반 정도면 1등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문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넘어갔네요.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 쓰는 교재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일부러 표지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 내신 대비 할 때 저는 보통은 제가 교재를 한 4권에서 5권 정도의 교재를 아이들한테 주거든요. 프린트물로 주는 거를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우리의 아들들의 프린트물은 항상 사라지죠. 분명히 가방 어딘가에 있지만 그 가방 속에 있는 무엇인가는 책장 어딘가에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항상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 이거 프린트물 과제 어쨌어? 라고 하면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엄마가 버렸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니 엄마가 그걸 왜 버려? 엄마가 제 책상을 정리하시다가 다 갖다 버리셨습니다. 뭐 이렇게. 충분히 어머님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책상을 통째로 버리시겠죠. 근데 이제 그러실 수 없으니까. 그렇게 프린트물들은 자꾸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교재 형태로 주는 것이 기본인데 올해부터는 이 형태를 조금 바꿨어요. 원래는 이제 제가 4권에서 5권 정도를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교재를 딱 2권만 주고 나머지 과제에 대한 부분은 프린트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교재로 이제 아이들한테 주다 보니까 취지는 이거 잊어버리지 마, 잃어버리지 마 라고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이 교재로 하다 보니까 채점도 잘 안 되고 아이들이 조금 이제 안 했는데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 올해부터는 제 조교생님들이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모든 채점을 제 조교생님들이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교재에 답지를 넣어서 줬었거든요. 자체적으로 채점을 해라, 질문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간과했죠. 이 아이들을 간과했죠. 이제 아들들인데. 그래서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부 다 교재 그 과제들은 전부 다 프린트물로 나가게 되고요. 메인 수업을 하는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뒤에 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가끔씩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가정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오피셜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촬영을 해서 아이들한테 보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아이들이랑 어떻게 지내는지 좀 궁금하실 수 있어서 아마 유튜브에 경희고 영어 내신 치시면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 영상일 겁니다. 제가 저도 검색해봤거든요.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검색해보시면 제가 나오니까 수업하는 스타일이나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채널을 아예 알려드리면 대치동 진짜 영어 이재영 이렇게 치시면 제 채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업 영상 이렇게 잠깐 하나 올려놨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고 난 이후에는 아이들이 조금 많기는 해도 개별적인 상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디랑 직결되냐면 관리의 부족, 관리의 부재 이쪽으로 항상 연결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대1로 하는 것만큼 관리를 합니다. 그건 거짓말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허나 최대한 아이들이랑 접촉면을 좀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요. 아이들이랑 1대1로 상담을 하고 그 상담한 것들은 이런 형태로 화면이 좀 어두워서 안 보이겠네요. 이렇게 항상 아이들이랑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맵의 형태로 해서 이쪽이 이제 아이들이랑 상담한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부모님께 이걸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부모님과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희고라고 하는 학교는 학교별 특성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행평가를 아주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 5대5니까. 지필고사에 대한 부분은 시험 범위가 많지만 난이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허나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년별 특성도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 1학년 때는 아무래도 문법에 대한 부분에 이제 조금 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중간고사 때는 좀 덜 나왔지만 기말고사 때 좀 많이 나온 것처럼 문법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 2학년 때 올라가면 어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어휘에 대해서 학습을 좀 많이 시켜주시는 이렇게 학년에 따라서도 이제 특성이 있으니 이걸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준비를 하면 다 100점을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뭐가 필요하냐면 영어 진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좀 오해하는 것. 제가 아이들한테도 항상 말하는 건데 학원을 다닌다 이꼴 영어 점수가 잘 나온다는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자기 손을 움직이고 써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를 할 때 해석을 직접 쓰게 해요. 아이들은 말하죠. 이거 할 줄 압니다. 막상 시켜보면 잘 못하거든요. 틀리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고 나 그거 알아. 그건 전교 꼴등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으로 써보고 실제로 움직여보고 단어를 암기할 때도 되도록이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손으로 써보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많이 움직여보고 실제로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경희고 자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조금만 이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수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경희고 자체에 대한 특성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시기가 이제 예비고1이다 보니까 이 시기에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능과 관련해서는 이제 36일 남았는데 EBS 연계율이 있죠. 근데 EBS 연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70%까지 올라갔었던 건 아시죠? 지금 이제 50%까지 낮아졌고요. 근데 이 퍼센티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실제로 더 중요한 건 간접 연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직접 연계 방식이었을 때는 그 지문이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나왔던 그 지문이 그냥 그대로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문을 읽지 않고도 공부를 하거나 읽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들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두 가지인데요. 핵심 제재나 논지를 활용한 능력을 보겠다. 두 번째, 자료 활용 능력을 보겠다. 이건데 자료 활용 능력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림, 리스닝에 나오는 그 그림을 보고 찾아내는 것, 또 하나 도표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도표를 외울 게 아니잖아요.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또한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핵심 제재나 논지를 활용하는 능력을 보겠다. 이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능 완성 3강 7번에 나오는 지문의 내용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그건 연계가 된 겁니다. 핵심 제재가 글로벌 워밍이기 때문에 이게 나왔다면 연결이 된 거죠. 간접적으로. 그럼 잠깐만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 아이들이 연계 교재라고 해서 봐야 되는 것이 수능 특강 영어,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 3권의 교재인데 이 3권의 교재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읽어볼 만한
좀 이건 봐야 돼 라고 하는 지문의 개수를 보면 1000개 정도가 되거든요. 도표 같은 거 빼고요. 그럼 그 1000개 안에 들어가지 않는 소재가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실제로 영어 지문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수업을 듣고 그거 그래 알아 이거 말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지문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 4년 동안 수능 1등급 퍼센티지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이렇게 왔죠. 요 숫자는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23년도 첫 모의고사가 있었죠. 3월에. 혹시 고3, 3학년 아이들 3월 모의고사 1등급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이때가 1.98%였습니다. 대단히 낮은 수치였죠. 그러면 그때 모의고사가 어마무시하게 어려웠습니까? 사실 조금 어렵긴 했어요. 저도 풀어보면서 이거 왜 이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2% 정도밖에 1등급을 받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진 않았어요. 한 가지 더. 얼마 전에 9월 모의고사가 있었죠. 9월 모의고사 고3 기준입니다. 고3 기준으로 9월 모의고사 1등급 퍼센티지가 4%됩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는 90점 이상만 맞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 한 8, 9%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요번에 9월 모의고사도 4%대였고 올해 3월 모의고사 같은 교육청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98%였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생각보다 1등급을 받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영어 선생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시거나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영어는 어렸을 때부터 했잖아. 우리 아이는 영어 유치원도 나왔고 초등학교 때 독서 클럽 갔었고 대형 학원에서 몇 바퀴 굴렀고 문법 특강도 되게 많이 들었어. 영어는 항상 하는 거지. 우리 아이가 외국 가서 햄버거도 시켜 먹던 걸 그러니까 영어 점수는 잘 받을 거야. 특히나 중학교 때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시죠. 왜냐하면 중학교 때 시험을 보면 우리 아이들하고 상담해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때 영어 몇 점이었니? 뭐 90점 이상 항상 나왔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영어 되게 잘해. 나 이거 좀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대단한 오해죠.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이런 설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글자 수를 세봤어요. 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3 영어 교과서 한 과에 나오는 단어의 개수가 몇 개일까라고 세봤습니다. 한 1,700, 1,8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회도 많이 들어보시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영어 선생님들 좀 과장도 많이 하시는데 막 4-5배입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세봤어요. 일부러 단어를 이렇게 세봤는데 중3 기준으로 봤을 땐 1,700에서 1,800개 정도 단어가 들어가고요. 고등학교 1학년 지문을 봤을 때 동일한 출판사의 교과서를 봤습니다. 한 과에 나오는 단어가 3,60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3,500에서 3,600개 정도가 들어가죠. 4-5배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꽤 많은 분량의 차이가 난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모의고사도 들어가고 부교재도 들어가고 하니까 훨씬 더 부담스럽긴 하겠죠.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영어 등급을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그냥 본문 달달달 외운 다음에 문법 문제 한 과에 2개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문법이 딱 4가지죠. 그 4가지에 대해서 100문제씩 400문제 풀고 들어가면 어느 정도 100점 맞을 수 있겠죠. 뭐 기껏 해봐야 학교에서 나눠주는 영영뜻 풀이 그거 몇 번 외우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90점, 중학교 때 90점 이상 맞았고 중학교 때 내가 다 맞았었으니까 영어는 뭐 걱정 없어.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잘 생각해 보시면 어머님들께서도 설명회 같은 거 이렇게 들어보시면 또는 이제 아이들 시간표 짜실 때 보시면 가장 먼저 오늘 설명회도 수학생님 먼저 하셨잖아요. 그래서 학원 정하실 때 제일 먼저 어떤 거 정하세요? 수학 정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정하세요? 국어 정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과학 정하시잖아요. 영어는 시간표 맞는 게 있나 이렇게 살펴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영어 공부 잘 안 합니다. 특히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은 참고로 일주일에 2번 수업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일주일에 2번씩이나 영어 따위를 이렇게 따위까지는 안 붙이시지만 영어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일주일에 2번씩이나 라고 하시죠. 그때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시험 봐서 100점 안 나올 거면서 지금 당장 모의고사 봐서 100점 안 나올 거면서 그런 말이 가당키나 한 건가? 라는 좀 건방진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2번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2번 합니다. 근데 그 어떤 학원도 고3인데 영어 학원을 2번 가는 학원은 없습니다. 영어 한 번만 하죠. 근데 아이들이 웃긴 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완성이 되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관리하는 거 괜찮죠. 근데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완성되어 있는 아이들은 극히 일부분인데 마치 우리 아이가 내가 그런 것처럼 영어 공부의 양을 그렇게 극도로 줄여가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나 어머니들께서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비고일 어머니들께서 그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수학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더라. 수학은 엄청나게 일주일에 3번 가건 4번 가건 클리닉까지 5번을 갈 수도 있지만 영어는 한 번만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점수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길래 영어 공부, 영어 수업하는 시간을 줄여도 되는지를 잘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목표는 대입인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저는 사실 대학을 한 번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노느라 대학을 못 갔고요. 한 번에 못 갔고요. 재수를 했는데 재수할 때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만약에 재수할 때처럼 고3을 살았다면 고3 때 재수생처럼 살았으면 대학을 한 번에 갔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고등학교가 재수생 같은 고3을 보낸다는 이야기는 고2 때는 고3 같아야 되고요. 고1 때는 고2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하죠. 재수생처럼 보낸다는 게 어떤 말이냐 좀 애매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에 자습하는 시간이 120분짜리가 5번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왜 120분입니까? 라고 한다면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짧게 보는 것이 영어인데 영어는 70분 동안 봅니다. 수학, 국어 길죠. 100분 정도를 집중해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자습하면서 120분을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현장에 가서 100분을 집중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중하고 자습하고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꽤 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공부할 때의 텀이 120분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실제로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제 고2 때는 이게 한 3번 정도 이루어지면 되고요. 그리고 고1 때는 120분짜리 자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이걸 가지고 굳이 아이들을 이렇게 압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랑 동의를 얻으신 이후에 이렇게 실험을 해보시는 거, 테스트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전에 우리 마시멜로 이런 거 테스트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제 누나도 제 조카를 데리고 그런 실험 하던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죠. 공부를 해봐라. 자습을 해봐라. 그리고 앞에 스탑워치를 눌러놓고요. 아이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스탑워치를 바라보는 시간이 이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몇 분 정도 될까요? 20분이요?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잘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지금 당장 이런 거 주지 않고 그냥 했을 때 10분 넘어가는 친구가 없습니다. 10분 넘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5분 정도 되면 길게 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답시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일단 방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열어보면 유튜브가 이렇게 켜져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줌 수업 한다. 줌 수업 밑에 항상 핸드폰이 이렇게 가로로 놓여져 있죠.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우리 아이들 자습한다고 들어간 다음에 항상 뭐 합니까? 개인이 나와서 냉장고 문을 엽니다. 냉장고 열어봤자 파랑 무밖에 없는데 그냥 열어보죠. 배고프니? 배가 고픈 건 아닙니다. 그냥 열어보는 거죠. 그 괜히 물을 마셔요. 목마르지도 않은데. 화장실은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갑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간들을 조금씩 지금부터.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나라 그런 거 있었잖아요. 100일 지성을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책에서 읽은 건데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습관이 바뀌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 앞에 140일의 시간이 있는데 그 140일 정도면 우리 아이들의 습관을 조금씩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집 아이가 수능 100점 맞았대. 그 집 아이가 서울대 갔대. 라는 건데 우리가 바라는 건 그냥 이런 거죠. 거기 사는 그 아이가 아니라 모두가 아는 우리 아이. 우리 아이가 그 아이가 되면 참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고3 여름방학 이후에는 실제로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이 점수가 오를 수가 없죠.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3 여름방학 때는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2에서 고3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 고2 아이는 이미 고3처럼 생활을 했던 아이입니다. 그럼 고2에서 고3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엔 뭐 해야 되냐? 이때 수학을 공부해야죠. 당연히 수학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말하는 게 수학 공부는 숨 쉬듯 하는 거다. 네가 숨을 쉰다면 수학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전 영어 선생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수학해야 되고요. 국어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국어 문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서 아이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탐구 과목이 좀 필요하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여름방학에는 뭐 하냐? 당연히 수학을 해야 됩니다. 국어도 좀 마무리가 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탐구 과목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제 학기 중에 뭐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기 중에 내신 대비밖에 못하니까 방학을 잘 이용하셔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린 좀 많이 속아요. 어떤 걸 속냐면 방학 때 많은 걸 할 수 있을 거야. 여름방학 4주입니다. 4주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항상 예비고1 어머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매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에 가기도 하고 혹은 고등학교 올라갔으니까 이번 여행이 마지막 여행입니다. 이번 가족 여행은 정말 마지막입니다. 매년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못 가셔요 이제. 이제 못 가시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예비고1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부터 가족 여행은 없죠. 요번 추석 때 저는 전부 다 수업했거든요. 왜냐면 경희고 내신이 다음 주예요. 그래서 추석이 사실은 바로 앞에 있었더라서 전부 다 수업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요. 저희 아이들 그때 결석한 아이 1명, 목요일 수업에 1명 결석했고요. 일요일 수업에 2명 결석했습니다. 40명 중에요. 다 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고 그게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고1에서 고2로 넘어가는 겨울방학도 있잖아요. 이건 이때 뭐 합니까? 라고 한다면 탐구는 아직 들어갈 필요, 통과나 이런 건 공부하겠지만 수학이랑 국어 공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시간을 거꾸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건 그때 끝나야 된다는 뜻인 거죠. 이해되시죠? 아직 영어가 나오지 않았죠. 영어는 언제 나옵니까? 라고 하면 이때 나오죠.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사실은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에 대한 부담들이 너무 크니까 이때 영어가 마무리돼야 되는데 잠깐만요. 마무리라고 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냐면 수능 점수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 수능 영어 만점이 나오고 있다면 좋겠죠. 왜냐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능 영어랑 관련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 보면서 점수 유지하고 내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과목도 공부할 시간을 벌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기 서 있거든요. 예비고1에 서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건 이미 고등학교 1학년처럼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옆집 고1 아이 놀던데 이런 거 말고요. 정상적으로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고1 아이처럼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시기가 우리 예비고1 아이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거든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놀고 있을 텐데 이때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아이 하나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왜 놀아? 이렇게 중요한 시기인데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대답하는 것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합니까 지금? 뭐 학교 내신도 이제 뭐 11월에 기말고사가 있긴 하겠지만 그거 뭐 그냥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뭐 나는 외고 갈 거 아니 특목고 갈 거 아니니까 뭐 그냥 그래요. 그 문제도 되게 쉽더라고요.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준점을 제시해주고 목표를 제시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목표는 2024년 2월 말입니다. 내년 2월 말이야. 내년 2월 28일이야. 그러니까 입학하기 직전이 되겠죠. 그럼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냐면 올해 36일 후에 이루어질 그 수능 모의고사를 다 맞거나 1등급 정도까지 나오고 있다면 아주 좋겠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그냥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에만 아주 많은 시간을 쓰면 좋겠으니까요. 근데 이게 가장 이상적인데 다 되는가? 잘 되지 않을 테니까 조금만 내려서 고3 모의고사 정도까지는 해결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신에 집중을 하면서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1학년 여름방학을 노려서 많은 양의 공부를 또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가는 거겠죠. 제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조금만 드리면 사실 지금 고1 아이들 예비 고1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고 있는 반이 있습니다. 몇 명이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렇게 여름방학부터 공부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좀 미안하기도 해요. 왜냐면 내신 대비, 그러니까 중등부 내신 대비입니다. 중3 아이들 내신 대비에 대해서 제가 아주 많은 신경을 써주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 정도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도 여러 개고 하니까 괜히 제가 막 손대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좀 이렇게 불편을 초래하느니 그건 제가 내신 대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공시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작년에도 그랬었거든요. 이런 게 있잖아요. 아까 제가
저희 반에 인원이 좀 많습니다 말씀드리면 대번에 드시는 생각이 그럼 우리 아이는 그렇게 적극적인 아이도 아니고 손 번쩍 들고 질문도 하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학원에 왔다 갔다만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은 제가 수업을 할 때 아이 항상 이름을 부르려고 노력하거든요. 아마 수업 영상 같은 거 잠깐 보시면 제가 야, 너 이런 식의 표현은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고 항상 이름을 부른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건데 그 40명의 이름을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어떤 아이들의 이름이 머릿속에 있을까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처음 만난 친구들이 못 알아들었을 때와 저랑 수업을 여름방학부터 쭉 해온 친구들이 절 모르겠는데 했을 때 어떤 쪽에 제가 설명이 더 유리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예비고일에 대한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 좀 있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이 있는데 뭐 언제 어느 타이밍에 학원을 옮겨야 됩니까?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에 충분히 만족하시고 여기에서 내년, 내후년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면 당연히 그냥 유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유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게 아니라 변화를 생각하고 계시고 뭔가 좀 돌파구를 따로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타이밍은 그냥 오늘입니다. 그냥 이 순간에 해야죠.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아직 안 끝나서요. 그 커리큘럼은 어머니들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재를 펼쳤을 때 마침표가 찍혀 있고 채점이 다 되어 있고 예쁘게 끝나 있는 교재. 어머니들이 좋으신 거예요. 어머니들께서 그냥 보고 받으시는 거죠. 그냥 우리 아이가 잘했대. 그거 실제로 읽어보시진 않잖아요. 그냥 후루룩 다 했네. 후루룩 넘기다 여긴 왜 안 했어? 널로 와봐. 이렇게 되시는 거잖아요. 변화를 그리고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하시는 게 좋고요. 뭔가 새로운 수업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시면 최대한 빨리 시작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 초에 들어와서 저랑 만나건 지금 당연 이번 주에 와서 저랑 만나건 적응하는 시간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 시기를 최대한 줄여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고 있는 것은 교재들은 이렇게 되고요. 전부 다 자체 교재를 사용하는데 눈여겨보실 거는 어휘가 좀 많습니다. 단어를 좀 많이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에 단어를 제대로 공부해 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단어를 외울 확률은 훨씬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아이들 올라갔을 때 단어 외울 시간이 없어요. 할 거 얼마나 많은데. 나 할 거 되게 많습니다. 할 시간 없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미니 테스트를 봅니다. 미니 테스트는 저희가 45문제, 45문제를 매번 풀긴 좀 어렵기 때문에 약식으로 줄여서 저희가 시험을 좀 보고 있고요. 모의고사는 매번 과제로 내서 아이들이 이제 풀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모의고사 과제를 해온 것을 어떻게 관리하냐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1번부터 45번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요거는 이 아이가 틀린 문제들을 체크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차별로 몇 문제를 틀렸는가. 그러면 요 표를 딱 보면 아이들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많이 틀린 부분이 37번부터 39번까지 37번, 38번, 39번은 글의 순서 정하는 거 한 문제, 글의 위치, 문장 삽입하는 거 두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친구는 요약문 완성도 2번 틀리긴 했지만 여기를 중점적으로 틀리는 거고요. 빈칸 추론이 31번부터 34번까지인데 참 재밌는 건 단어 어휘를 집어넣는 빈칸 31번은 잘 틀리지 않았고요. 좀 길게 문구가 들어가는 33번, 34번은 많이 틀렸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선생님 저는 빈칸 추론이 너무 어렵습니다. 빈칸 추론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이 아이가 빈칸 추론을 별로 안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문장 삽입하는 건 뭐 기본이죠. 그냥 잘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감정이 남고 그냥 그때의 기분이 남아요. 어려웠어 라는 기분이 남죠. 실제로 본인의 실력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에는 감정과 기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잘 봐라, 네가 이 문제를 5번 틀렸어. 이러니까 이 부분이 약하다고 봐야겠지? 이 부분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를 좀 할 거고요. 시간표는 이게 지금 화요일하고 일요일에 수업을 하게 되고요. 화요일은 2시간 수업이 진행될 것이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3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건 아직 개강한 바는 아니고요. 요 개강 날짜는 그 부원장님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반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반은 일요일에 하루 수업을 합니다.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반은 아까 저희 교재가 신텍스 2.0부터 들어간다고 써 있었잖아요. 지금 반이 신텍스 1.5를 하고 있습니다. 신텍스라고 하는 거 그래머는 그래머지 신텍스는 뭡니까? 라고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중학교 때 하는 게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이제 종으로 공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를 쭉 공부하는 거죠. 동명사를 쭉 공부하는 거죠.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용법을 물어보거나 그런 문제들은 극히 드물죠. 어느 학교간.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는 것은 이게 횡으로 공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문장 자체에서 정답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이 참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오늘 혹시 이제 설명회를 이렇게 다 들으셨으니까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야, 혹시 동사 원형에 ing가 써 있고 동사 원형에 ed가 써 있는 이거 중에 선택을 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 넌 어떻게 풀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대답은 현재분사 과거분사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될 건데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중학교 때 자, 이번 시험 범위는 분사야, 풀어봐.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중등부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고등부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고등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경우의 수를 보자는 거죠. 수학적으로. 경우의 수를 봐서 동사원형의 ing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얘가 명사일 수 있죠. 명사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걸 우리가 동명사라고 부르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동사원형의 ing가 얘가 형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걸 현재분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동명사다 현재분사라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동사원형에 ed가 붙어있는 형태는 또 두 가지죠. 경우의 수가. 첫 번째는 얘가 과거형 동사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 얘가 마찬가지로 형용사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문제를 풀 때 푸는 방식은 단계적으로 가야죠. 제일 먼저 1단계. 이렇게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기가 시제를 가지고 있는 진짜 동사가 나올 자리냐 아니면 이 자리가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짜 동사가 나올 자리냐를 먼저 파악해야죠. 문장 전체에서요. 문장 전체에서 보니까 여기는 시제를 가진 진짜 동사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 정답은 무조건 동사원형의 ed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분사랑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럼 두 번째로 이게 아니라 진짜 동사가 아니라 가짜 동사 자리야. 가짜 동사 자리라면 또 판단을 해야죠. 두 번째 2단계로 넘어가서 이 자리가 명사가 사용되는 자리냐 아니면 형용사가 사용되는 자리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긴 명사 자리입니다 라고 하면 정답이 동사원형의 ing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니다, 그 자리는 형용사 자리야 라고 하면 그때 3단계로 가는 거고 이제서야 비로소 이거는 분사를 물어보는 거구나가 되는 거죠. 분사 문제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순서대로 가야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무조건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다루는 문법과 고등학교 때 다루는 문법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다만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빨리 오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3월이 되면 저는 그냥 이렇게 수업할 거예요. 3월이 되면 그냥 이렇게 갈 거예요. 어떤 아이가 선생님 근데 명사로 쓰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가 상당히 많고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는 건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거죠. 명사가 뭔지, 형용사가 뭔지. 지금 이렇게 내가 동사원형의 ing가 명사랑 형용사야. 이게 뭔지에 대한 설명은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고 꼼꼼하게 채워놓고 실제로 필드 위에 올라가서 현장에 가서 싸움을 시작하는 건 3월부터 시작하게 될 거니까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제 카톡 상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예쁘게 시간도 날짜도 딱딱딱 맞춰서 예쁘게 착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뭔가 좀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앞에 있는 140일의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보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생각보다 제가 시간을 되게 많이 써가지고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런 게 있으실 텐데 제가 짧게 한두 가지만 좀 질문을 받을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역시 수학은 궁금한 거 많으시던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저희도 에세이 쓰는 시에서 네.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높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뭐 조금 써본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제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래서 제가 도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과제를 받는 형태는 무조건 한글본과 영어본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 영어만 이렇게 주면 네 영어로 써 있는 한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순도 하나도 안 맞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서 하고요. 조금 부족한 친구들일수록 저랑 왔다 갔다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잘하는 친구들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저랑 소통을 하면 조금 더 유리한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아이한테 이재용을 이용해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드린 자료에 제 핸드폰 번호가 있거든요. 근데 그 번호는 제 개인 번호가 아니고 제가 이제 업무용으로 아이들이랑 연락할 때 쓰는 번호라서 전화 통화가 바로바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수업하는 동안에는 조교수님들이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이렇게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제가 전화 드리거나 답변 드리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